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용종 교수님과 또 이주영 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렇게 조촐하게 또 이렇게 하는 자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시간 후에는 떠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아마 던져주신 주제가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인데, 제 책 제목이 나는 왜 싸우는가인데, 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5일 총선이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에 대한 얘기도 좀 곁들이고 또 여러분의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당 또는 이제 기존의 보수당, 보수 정당하고 민주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든 바깥에서든 싸우게 되면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계속 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되는 그런 면면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들 자체가 이렇게 많이 세뇌가 됐다, 아니면 좀 국민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냥 국회 안에서 정당 간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자면 제가 볼 때는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냐면 민주당은 이 운동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내부에서 그들을 지켜보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전략 전술만, 평생은 아니겠지만 20대 이래로 끊임없이 전략 전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을 설득해서 그들을 갖다가 동안시키는 것,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런 것들만 20대 이후로 계속 연구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회사에 있어도 대개 보면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분야에 있었든 간에 항상 그 시민사회에 몸을 담으면서 그 시민단체에서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그 대중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해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은 프로들입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투쟁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부딪힐 때도 민주당에서는 그 싸움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논의를 할 때 주로 이제 그 의총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들이 저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우리는 프레임을 이렇게 짜고 그런 다음에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중의 선전선동술을 취하게 되고 그거를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과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그런 행동 준칙까지 다 정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 당하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냥 그 이슈가 옳냐 그르냐를 마치 시험 문제를 보는 학생들한테 문제를 던져줬을 때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왜냐하면 모범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딱 던져주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정답을 막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막 생각한 다음에 그 답을 꼭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분쟁에 부딪혔을 때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고지고대로 답을 하는 게 그게 대응 방안으로서는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되니까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수처는 이러이러이러해서 도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주면 정답을 써내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이제 하는데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쪽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먼저 선정을 하고 사실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검찰개혁은 바로 공수처 이런 식의 어떤 기정사실화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나중에 그 프레임 안에서 놀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검찰개혁이 아니잖아요. 공수처 자체가. 그러면 검찰개혁의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그 다른 대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현명한 투쟁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무슨 워딩을 만들어내서 우리는 이 검찰개혁 그래서 저거는 우리는 착한 검찰개혁 저건 나쁜 검찰개혁 이 좋은 검찰개혁 니는 나쁜 검찰개혁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면 우리는 좋은 검찰개혁이고 닌 나쁜 검찰개혁이야 또는 우리는 착한 검찰개혁이고 니네는 못된 악한 검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만들어서 얘기를 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뭔가 얘기하기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한국당 의원님들은 워낙 모범생들이 많으셔서 문제를 주면 막 열심히 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주는 문제를 제출한 사람들이 문제를 낸 사람들 위주로 막 프레임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전략 전술에 대한 고민이나 훈련이 굉장히 덜 돼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공부를 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20대 때 뭘 겪으면서 살아왔느냐 그 다음 30대, 40대 때 뭘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게 굳어지고 나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이 우파도 보수 정당도 그런 사람들을 그런 프로들을 갖다가 많이 영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권을 영입하자 이게 아니라 하다못해 기업체에서 전략기획 이런 쪽에 일을 좀 했던 사람들 기업체들도 다 경쟁을 하고 시장에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치열한 시장 속에서 전략기획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전쟁을 하던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새벽까지 막 M&A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영입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사실은 제가 운동권은 아닌데 왜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걸 잘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어쨌든 간에 처음에 잘 모르고 민주당이 이제 민주화 세력이니까 이 민주화 세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그쪽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시작할 때 그런 어떤 싸움의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훈련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상은 우파지만 내가 싸우는 방식이나 정치하는 방식은 좌파들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밑바닥에서 이 시민사회들이 투쟁할 때 같이 섞여서 투쟁하고 이런 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정치를 잘 안 하는데 저는 항상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지내고 아까 김태희 씨도 얘기했지만 이런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게 왜 일상화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에서 정치하면서 그런
생활 방식이, 정치 방식이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저는 그래서 아까 전략기획이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이 어쨌든 프로들이, 싸움의 프로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시민사회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민생 세력이든 뭐든 이렇게 정부한테 문재인 정권 하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걸 가지고 투쟁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평소에 자기 생활에서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국당 의원님들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걸기대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걸기대회를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때 같이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그 걸기대회를 할 때부터 제가 같이 기획을 하고 도와주는 거죠. 저는 같이 기획하고 모든 걸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하고 거기서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가 축사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쪽에 지도부하고 같이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까지 행진하고 비를 맞으면서 마지막에 해산할 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왜냐하면 그 소상공인들의 그 걸기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동지.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우는 동지이기 때문에 이제 피를 나눈 동지처럼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고 함께 간다. 이런 게 딱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습관이 돼서 이쪽으로 와서 일을 하는데도 또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보면 소상공인 당을 만들고 막 그들이 정치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제가 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정치적 변화나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하게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 연대를 굳이 모여가지고 하자 말자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린 당연히 연대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이제 근데 운동권들은 그런 어떤 동지의식 같은 게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마 이 한국 사회가 만약에 이런 이념적인 대립이 심하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정말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리고 누구 한 명이라도 우리를 믿고 양심선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양심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 잘리는 걸 각오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용기를 내게 만들려면 의원들부터가 정치인들부터가 자기를 던지면서 하루 종일 같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하면서 동지의식을 늘려놔야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지.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심하게 얘기했을 때 한국당 의원님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축사만 하고 띵 가요. 그리고 막 급하게 막 와가지고 축사만 하고 그 다음에 확 가버리고 이런 일이 근데 바쁘다 보면 한 번씩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맨날 반복되면 저거 왜 왔을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동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희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정치권과 여의도와 그리고 아스팔트 또는 여의도 정치권과 그리고 시민사회의 괴리는 절대 메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못해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뭔가 아쉬운 뭔가 내가 내 자신 희생해가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그런 어떤 헌신성과
동지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라이프 스타일이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정착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귀족들이 모인 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가. 사실 한국의 국회는 그 성격을 굳이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의 하원하고 비슷한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이 모인 상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하원에 말하자면 이 평민의회인 거죠. 평민의회. 우리나라는 계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 바라는 게 뭐냐. 평민들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계급 사회가 무너지면서 귀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평민들을 대변하는 하원의회에 대해서 기대하던 것들이 있었을 거고 그 의회에 평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해오던 행동들이 있고 그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 또는 보수정당이 그와 같은 문화를 체화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웰빙 귀족정당으로 전락할 것이고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 정말 굉장히 충효 이런 게 뚜렷해서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들이야 그냥 따르겠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독립심이 강하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강한 이제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지지하거나 응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그들을 많이 진출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입을 할 때도 잘 해야 되는 거죠. 영입을 할 때도 이분이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적으로 어떤 사회 부조리와 싸워왔는지 그리고 헌신적으로 어떤 사회의 어떤 모순 그 다음에 어떤 비리 이런 것들하고 저항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해왔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규모에서라도 리더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국회에 많이 들어와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성적이 좋았다 그래서 출세를 했다 이것은 사실은 국회의원의 자질하고는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가족에 무슨 대소사가 있어도 야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오지 말고 거기서 공부나 해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고 굉장히 심각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들한테 너는 신경 끄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문제나 이웃의 문제나 자기 지역사회의 문제나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고 내가 세력들을 규합해서 내가 대변해서 뭔가 통로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바로잡을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그 일을 해결하러 나설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더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보수 세력 속에서 저는 그래도 보니까 이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자기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번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요.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데에 맞서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입을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양심선언을 하고 쓴소리를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소신껏 이 사회 부조리와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과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어떤 전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문제의식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뭔가 맡길 수 있겠어.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걱정스러운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평소에도 저렇게 용기를 내서 뭔가 자기가 회사에서 잘려가면서도 그것을 감내해가면서 옳은 길을 향해서 가왔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를 저들은 분명히 견제를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국민한테 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번 총선의 승리의 그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보수냐, 뭐 아니냐, 중도냐, 실용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요. 물론 이제 아주 우리의 강력한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수냐 아니냐 이런 걸 많이 보겠죠. 그렇지 대부분의 평범한 국민들은 이 사람이 보수냐, 뭐가 어쩌고저쩌냐 이런 이념적인 것보다도 평소의 행실이,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문재인 정권 지금 야당의 대표들을 뽑는 거잖아요. 야당의 어떤 의원들을 뽑는 거니까 만약에 야당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야당 후보자들이 얼마나 평소에 국민들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정말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평소에 자기의 안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앞장서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야당은 여당과는 달리 야당스럽게 공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스럽게. 야당의 컨셉에 맞는 공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론 야당도 집권 능력에 수권 능력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야 저런 사람 정도는 장관이 돼도 충분하겠어 이럴 만한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공천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문재인 정권을 잘 견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거예요. 투표를 할 때. 그러면 저 야당의 후보자들의 면면이 얼마나 문재인 정권을 잘 견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저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변할 것인가? 이런 걸 더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당 후보자를 보는 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스펙 보고 스펙이 화려하다든가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요소들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국회에 들여보내야 되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뭔가 이렇게 중도를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중도를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중도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사실은 제 스스로 굉장히 중도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중도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중도란 균형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균형을 추구하는 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회가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그 왼쪽으로 가고 있는 사회를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싸울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중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설프게 어중간하게 싸우는 걸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도가 아니고요.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이건 진짜 싸워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누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념을 떠나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정의의 문제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럼 바로잡아야 될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싸워야 그게 바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하게 싸우지 않고 적당히 싸우면 그게 중도라고 착각하면 그거는 기회주의자를 중도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가 바른미래당이나 과거 국민의당 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내부 논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아주 정면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는 중도기 때문에 적당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비판하고 그게 무슨 중대, 그게 기회주의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잘못 이제 정치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로 이제 배워가지고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민들은 그런 거를 봅니다. 국민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존경할 수 있는 정치가를 원하지 정치꾼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비록 나하고 생각이 꼭 같은 건 아니더라도 왠지 저 사람 나보다 좀 보수적인 것 같아. 그렇지만 저 사람이 자신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자기 이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과 이런 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끊임없이 뭔가 의연하게 추구해 간다. 그러면 이제 그게 철학과 가치가 분명히 있으면 그런 사람 우리가 정치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정치가다운 사람들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비록 나하고 노선이 꼭 같지 않아도 그런 정치가다운 얘기를 하고 정치가다운 주장을 하고 일관되게 어떤 이상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는 거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가끔 보수적인 정치가를 멋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수 쪽에 있던 예를 들어서 한국당 당원인 청년 당원이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다른 진영의 정치가를 멋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그 사람 지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뭘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주입을 시켜서 야 너는 그러니까 보수로 가야 돼가 아니라 자기가 봤는데 저 보수 정치가가 너무 멋있어. 그리고 너무 일관되고 정치가는 저래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열심히 듣게 돼요. 그럼 몇 번 듣다 보면 그냥 감화가 돼서 나중에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굴복시켜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좀 그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호감을 갖게 하고 멋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 멋있다는 생각 끝에 그가 생각하는 이상이 나중에는 실현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수 정치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지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수의 가치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보수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왠지 자기보다는 왠지 어떤 나라나 공공의 어떤 공익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 더 우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전에 공천과 탄핵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 보수 세력에서 탄핵이라는 걸 맡게 됐는데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대개 보면 이제 야당에서 발의를 하죠. 그래서 야당에서 발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여당에서도 자기가 봤을 때 이 어떤 정권이 좀 잘못했고 탄핵 당할 만하다라고 자기 양심상 생각을 하게 되면 뭐 그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말이죠. 자기가 양심상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고 정치적 결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그냥 자기가 정치적 결정을 해서 거기서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 과정에서 권력의 암투가 벌어져서 그 암투에서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어렴풋이 생각하면서도 먼저 여당에서 권력을 쓰러뜨리고 내가 권력을 잡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암투 속에 권모술수를 부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어두운 어떤 기운들이 이렇게 가득하면서 그래서 거꾸로 야당에다가 우리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가 발의만 해 이렇게 해서 만약 야당 의원들을 거꾸로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탄핵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했고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국민들은 뭘 보냐? 이제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가가 아니라 양심을 걸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추잡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가다운 모습이 아니라 정치꾼 같은 모습들이 자꾸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죠. 차라리 아주 당당하게 딱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다고 한다든가 그냥 드러내놓고 자기 소신을 막 밝히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거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야당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봤던 모습들은 한국당의 모습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암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암투가 어느 조직이나 다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암투가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아주 이 어떤 선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가는구나 이런 걸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지켜봤던 국민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든 반대했던 사람이든 이 호감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은 정치가다운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주장 자체가 그냥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일관되게 여러 사안에 흐른 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는 정치가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 한국당은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집단이다. 그래서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비록 그 가치와 관련해서 안 맞는 게 좀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기가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거라도 일관되게 어쨌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나 라는 그런 게 가끔은 물론 우린 정치인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인형가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면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얘네들은 정치가구나 정치 집단이구나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신뢰가 생기고 신뢰를 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게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만 이 사람 왠지 거짓말 안 하더라. 이 사람 왠지 일관되더라. 이 사람 왠지 진정성 있더라. 그래서 믿을만 하더라. 이렇게 되면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한 번 더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와 비슷한 사례들을 내가 목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쉬웠던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처음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뭐 최저임금이다 뭐다 이것도 처음부터 제가 비판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또 심지어는요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 계신 몇 분들은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까지 하길래 문재인 정권이 그래서 저는 그때 국민의당에 있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문재인 정권을. 근데 그 바른정당 의원들이 하도 칭찬을 하길래 뭔가 이해가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다가 국민들이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인기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국민들이 이제 싫어하게 이제 국민들이 대놓고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두가 이제 싫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반대파가 많아지면 그때서야 힘을 내서 그전에는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가 그때서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저는 글쎄 그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보면요 정말 짜증나요. 응? 저 사람 뭐 옛날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응? 이제 좀 국민들 분위기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정성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초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MB 정권 때나 혹은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엉터리긴 해도 진정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꽤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엉터리가 많았지만 그건 뭐 그 운동권들의 한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들도 보니까 이 권력에 가까이 가면서 집권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진정성이라는 눈꽃만치도 없어지고 엉터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민들 지지가 많이 떨어졌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검찰개혁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는 그야말로 진짜 힘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검찰개혁은 또 하기는 또 해야 돼. 좋은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그 중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집권이 가시화되니까 공수처라는 걸 갑자기 막 세게 얘기를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니라 나쁜 검찰 개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다. 이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반대를 많이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 주류 세력들은 저한테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집권할 건데 그런데 집권하는 입장에서는 권력을 장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곧 집권할 건데 그만 떠들었으면 좋겠다. 그만 반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그렇지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영이라는 걸 떠나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해야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많이 깨닫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이게 뭔가 아닌데 라고 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지를 바꾸려면 이쪽에서 진짜 국민들이 여러분이 검찰청에 갔을 때 당하는 그런 수모와 그런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혹은 억울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은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 국가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시민 국가를 우리는 지향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권력기관들의 힘은 갈수록 약해져야 마땅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치안과 관련된 거는 모르겠지만 특히 경제라든가 개개인의 사생활, 개개인의 민사와 관련된 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끼어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국민들이 저 사람들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해서 민주당 흔들어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리 많이 걱정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는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면서 감동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진정성과 감동이 빠져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반드시 진정성과 감동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애민정신, 국민을 사랑해야죠. 국민에 대한 책임정신,
사랑하는 애민정신과 국민을 책임지겠다는 책임정신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국민들이 감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감동하고 진정성을 느낄 때 표는 올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이 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성향이 그렇게 정치적 성향이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더 진실된가, 누가 더 맞는 얘기를 하는가, 누가 더 일관된가,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희생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보고 결국은 지지를 결정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중도층이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싸운다고 중도층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일관된 얘기를 하고, 왠지 쟤네들이 더 맞고 더 진실되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중도가 오는 거지, 어중간하게 싸운다고 오는 거 절대 안 돼. 시원찮게 싸우면요 오던 중도도 다 달아나요. 저것들은 시원찮네, 가식적이야, 싸우는 척만 해, 안 옵니다. 그러는 중도가. 물론 그 이미지에 속아서 오는 사람이 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려갑니다, 그 지지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리지만, 물론 이제 보수 야당의 어떤 중심이니까 한국당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이제 결국 이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쨌든 아까 귀족적인 거, 그래서 왠지 특권 계급 같은 그런 어떤 그래서 국민들의 평민들과 함께, 일반 평범한 국민들과, 우리나라 뭐 평민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평범한 국민들과 함께 내가 이 호흡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이 경상도 지역이, 특히 이제 TK 지역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TK 지역이 보면 굉장히 유림도 많으신 것 같고, 이렇게 유교적인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느낀 건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도 이제 시도당을 막 하잖아요. 시도당을 하면서 느꼈어요. 이렇게 보면 TK 쪽에 계신 우리 당원들이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깍듯이 하시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자리도 막 이렇게 깍듯이 위계 질서대로 딱 앉으시고, 그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가 아마 내려오는 건가 싶긴 한데, 그게 이제 우리 태도에 있어서 보수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 잣대에서 보수주의, 외국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자유라는 가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 태도에 있어서 보수적인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어떤 보수적인 생활 태도가 사실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꼭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만연하게 그냥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그러나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많이 되어서 심지어 또 외국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너나 나나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외국에서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제 체화가 된 거죠. 삶의 태도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어떤 너무 위계 질서를 중시한다든가, 너무나 이렇게 계급적인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우리는 정말 사실은, 그렇다고 권위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조금은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적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발언을 하는데도 순서가 꼭 나이 든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순서대로.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먼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그 사람이 할 말이 있으면 먼저 하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저는 개방성을
좀 이렇게 갖출 필요가 있다.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은 사실은 당원이나 지지자가 변해야 당도 변하는 겁니다. 당원과 지지자가 그대로 그렇게 있으면 당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가 이 권위주의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문화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면서 이 어떤 너무 지나치게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이런 문화는 좀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치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이제 그런 게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런 어떤 권위주의적인 문화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떻게 돼 있냐면 의총을 가면 다선 의원들은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저 뒤에. 그리고 다선 의원들은 거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막 초재선들이 막 한참을 떠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말씀을 꼭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나와서 이제 짧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뭐 나는 이게 지혜로운 방식인 것 같다라고 한마디씩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선 의원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문화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냐 하면 아니라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반체제적이고 사회주의라는 게 굉장히 건방진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한때는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뭐라고 젊은이들한테 속였냐면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만들어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다 자기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막 얘기를 하면 그 문화적인 차이와 자유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권위를 타파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막 그냥 월드컵 할 때 사람들 사이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같이 막 떠들면서 그냥 술 한잔씩 하면서 뭐 그냥 길바닥에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박수치면서 놀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면서 저 사람이 자유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래서 제 또래들은 아직도 못 벗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빠가 돼 있어요. 노빠가. 왜냐하면 그렇게 뿅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감을 가지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된다. 일반 대중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호감을 가지도록 사람들이 우리한테 호감을 갖게 하고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 문화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문화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그게 다 일상적으로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어쨌든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해서 얘기가 좀 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보수, 중도 보수 대통합 하는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복당을 가지고 대통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통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통합 이러면 그동안 우리 세력이 아니었는데 그죠? 자기 세력이 아니었는데 어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심해지니까 그 폭주에 눈을 떤 새로운 세력 혹은 그동안 어쨌든 간에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또 열심히 뭔가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또 눈을 든 세력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이 함께 투쟁하다 보면 시민사회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그동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야 우리도 정치 세력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함께 옛날에 마치 YS DJ 때 민추협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면서 그 공동투쟁 전선 속에서 생긴 동지애 속에서 뭉쳐가지고 그 과정에서 통합을 하는 것. 그게 진짜 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당을 가지고 자꾸 통합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마치 통합의 주된 어떤 핵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복당은 그렇게 크게 감동적일 것도 없고 다시 돌아와서 정상으로 돌아온다 내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뭐 대단하게 없던 게 새로 더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국민들한테 막 선전을 하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거들끼리 짐당한 사람들 복당하는 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통합이라고 그러고 있냐. 그런데 그것조차도 빨리빨리 안 하고 막 엄청나게 서로 싸우면서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저것들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진중권 같은 사람은 조금 좀 예외긴 하지만 진중권까지 안 나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김태호 수사관이라든가 옛날에 그 KB 경기방송 무슨 하여튼 무슨 방송에 뭐 김혜령 기자라든가 뭐 KBS 기자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한수원에 보면 그 직원들이 이제 막 양심 선언을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전에는 문재인을 찍고 지지를 했다가 그들이 이 실상을 깨닫고 돌아서면서 아주 가열차게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력화돼서 그들이 같이 함께하고 그래서 어깨동무를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진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전선은 이렇게 됐다. 문재인 정권과의 전선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이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문재인 정권하고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 여러분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 나라를 구하자. 뭐 이렇게 막 되면서 막 박수를 받으면서 통합을 막 하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도 우리 전진당도 그렇지만 저희가 전진당 만들면 생각했던 것도 아니 젊은이들이 자꾸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 지지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보면 그 86 운동권들하고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운동권을 밀어냈던 제 또래 또는 저보다 젊은 비운동권 학생회장들이 천지로 있거든요. 총학생회장들이. 저희가 이번에 전진당을 만들면서 그 총학생회장들을 일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86 운동권들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들이 밀어내고 총학생회장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대감 같은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아까 자유주의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보수 정권을 갖다가 별로 지지를 안 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사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 부조리에 대해서 자기가 항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래도 막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죠. 왜냐하면 86이랑 달리 그 밑에 세대들은 정치화되지 않았거든요. 정치 세력화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치에 진출하겠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집단적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86 밑에 세대의 비운동권 학생회장들이 뭐 한 1000명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운동권들하고 옛날에 싸워서 이겨온 것처럼 그 운동권 세대들을 밀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 운동권들하고 붙는다고 하면서 딱 이렇게 출마를 하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선거는요. 결국에는 평소에는 우리가 점잖게 정치를 할 때도 있겠지만 선거가 벌어지면 이것은 결국 옛날에 창과 칼을 들고 싸우던 전쟁을 입으로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박수를 많이 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검투 같은 걸 보는데
좀 검투는 좀 잔인하지만 어쨌든 검투하고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구경하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저것들 그냥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관객들이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쟤네들을 살려주자, 살려줘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단 재밌어야 돼요. 네, 선거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관심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있다가 관심이 가서 벌떡 일어나면서 열심히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흥미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거 속에서 피가 끓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스펙타클하게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지루하게 진행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뭐겠어요? 싸우는 사람이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어기적거리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기적거리면. 똑같아요. 우리가 국회에서 싸울 때도 똑같습니다. 하다가 진짜 안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다른 걸 받아내든가 협상을 하든가, 그리고 뭔가 전략적으로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지지자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야 우리 편이 진짜 똑똑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어기적거리고 계속 뻘짓을 하면 막 물병이 날아오는 게 물병이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그래서 지지자들을 팬클럽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중간에 앉아가지고 오다 가다 그냥 한번 축구하는 경기하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 라고 해가지고 왔다가 앉아서 봤는데 이게 경기가 너무 재밌어. 그런데 저렇게 저기서 막 날고 뛰는 저놈들은 뭐지? 무명인데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고, 그리고 막 감동적이야.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붕대 투혼까지 보이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구경하다가 딱 주저앉아서 그쪽을 응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도가 지지하는 비결입니다. 무슨 중도가 어기적거리면서 어중간하게 싸우니까 중도가 온다? 택도 없는 소리. 그것은 전쟁의 속성을 모르는 얘기들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요,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탁상공론하는 짓들이에요. 선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통합 논의가 무슨 복당하는 사람들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통합 논의는 당장 때려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통합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 통합의 중심은 뭐냐 하면 우리한테 함께하고 있지 않던 세력들, 그래서 많은 세력들을 함께 포용을 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문재인 정권 반문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문재인하고 반대된다라고 해서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반문재인 전선에서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각이 확실히 서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무슨 뭐 그냥 막연하게 좌파 독재 이런 막연한 얘기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았어. 니네가 최저임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상인들이 쫄딱 망했어. 이렇게 그런 어떤 예를 들면 상인들의 대표, 뭐의 대표, 그래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스크럼을 짤 때 저는 그게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을 어깨에 얹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청년들한테 문재인 정권 때문에 당신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한테 더 이상 니네들이 우리 어깨에 짐을 얹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겠다. 이런 어떤 세력들. 아까 제가 비운동원 학생회장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셉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야지. 지금 뭐 이렇게 복당 가지고 그냥 복당하는 사람들 가지고 그게 통합의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 방향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다른 세력들을 막 통합하다가 그냥 끝날 때쯤에 그냥 껴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돼. 그냥 박수 치면서. 응? 그럼 우리가 통합의 정신을 살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사람은 딱 첫날 어디로 갔어요? 광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호남의 표를 지금 장식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호남의 표를 장식한다. 그냥 냅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보수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그 호남표 장식력이 없어져요. 그래도 같은 값이면 민주당보다는 안철수가 호남에서 표 좀 갖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반문 전선이 더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남의 표를 갖고 가기 내버려 두고 적당한 범위에서 협력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표가 뭐겠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목표를 가진 사람이 왜 여기 들어오겠어요? 들어와도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절대 후보가 될 수 없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후보가 돼가지고 연대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경쟁력이 더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단일 후보가 되고자 하겠죠. 결국에 가서는.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 나중에 고민하고 어쨌든 지금은 괜히 헛물을 기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띄워주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잖아요. 연애를 할 때도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데 응? 근데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저 사람이 훨씬 더 몸값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겠으면 쫓아다니는 사람이 약간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지지율 떨어져요. 응? 남 좋은 일 시켜주고.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물밑에서 딱 해갖고 전격적으로 끝내야지 자꾸 잡음이 일어나면서 밖에서 떠들고 거기다가 무슨 복당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양 설쳐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좀 다시 틀어서 저는 전진당과 그다음에 시민사회 연합 이런 쪽이 중심이 돼서 먼저 1차 통합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다가 그 다음에 뭐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합류하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가 더 많이 들어오고 또 시민사회도 이 스펙트럼이 넓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아까 얘기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기존에 뭐 이렇게 보면 꼭 보수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정권하고 아주 심하게 싸우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3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도 막 이렇게 그 투쟁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나 회원이 있냐면 어쨌든 한 10만 명 넘게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중도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중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수로 결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딱 얘기를 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면 니네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하고 왜냐면 그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철학하고 일치한다. 확실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연대를 하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통합이 진짜 통합이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물꼬를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1, 2주 안에 그것을 끝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서 선거 승리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